지역사회 복지 동향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영국 사례를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복지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지방자치제의 부활,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 정책, 그리고 IMF 경제위기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새로운 전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된을 반영한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 평가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평가가 가진 의미가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들의 평가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아동 평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변화, 성장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건, 환경, 여건,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만 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의 인정제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이것들을 평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만 맞추고, 그러니까 평가를 갔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하면서 기분 좋은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가 보이는, 애들을 뭔가 하나를 더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센터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분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서라도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센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점수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왠지 찝찝한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서비스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는 잘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에 평가에 그러니까 그거가 돼 있는, 맞춤형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전의 센터들은 각 센터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 센터가 있었다면 지금은 천편일률적인 센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역 아동센터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개인별 평가위원들 워낙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의 편차도 심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기도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증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문성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1990년 초반에, 그러니까 시군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참여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 기간에 못해도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김해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토대도 하고, 그때 당시에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를 하는 단체로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나왔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저변이 깔려 있는 부분들. 그때 당시에는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1365는 이게 연동이 안 됐어요. 각각이 자원봉사단체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은 뭐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1997년 5월입니다. 5월에 전면 개정되면서 그 안에 이제 IMF 구제금융 체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환경은 그러니까 뭐 안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전달 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시설의 이제 허가제 이런 거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실시주체의 다양화 및 평가제도 도입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참여 기회가 확대돼.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해서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대거 민간으로 이완되기도 했었고, 뭐 시설 자체가 수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계기점이 된 거죠. 뭐 그런 부분이 해서 민간들의 참여들이 확대되는 기도 됐고, 그래서 시설지의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에서 평가 중요하게 대두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주기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색깔을 고려해서 예능형 지역아동센터, 뭐 체육형 지역아동센터, 학습형 이렇게 하면 다양화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센터들로 다양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서 공동모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회복지주들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 시설들이 모금에 한계가 있는, 특히 소규모 시설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배분하는 이런 중간 조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규모 시설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좀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 이제 조금 더 변화되는 지점들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공동모금에서 그 계획서의 뭐 간소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접근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회가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들의 배분을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쓰는 기간.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모금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활동을 지원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모금회 위원들이 한 전체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현장에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그리고 공공사회복지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에 그 있죠,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시의 대상이었던 요보자들에게 당당한 권리로서 뭐 이야기하는 수급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체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체조생활 이상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대구되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보편적 복지의 의미를 느끼도록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상. 근데 요게 또 역차별이란 부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점점 보완해 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원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도 그러니까 여타 그러니까 뭐
사회 서비스, 사회 보험 중에서는 그나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10% 이런 것들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복지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개통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이 쓰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수급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해내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통합사례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로.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희망지원단도 있었지만 사례관리 뭐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런 고민들을 이어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과 15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하고, 사회보장 급여 뭐 이용 및 제공, 그리고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안에 있던 내용들이 하나의 풀리는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의 다양성, 그리고 체계화, 그리고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간도 이걸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보 관리가 민과 관이, 그러니까 보는 화면은 달라지지만 체계도 다르고 이렇게 끊겨 있지만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예전에는 공문을 직접 제출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문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자체와 하는 공문 발송은 온라인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해서 뭐 작년에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 개편 논의가 있고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뭐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한 70여 번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의 과정,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도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의 의견들을 제시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선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쓰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시스템을 쓰면서 좋았던 건 딱 하나예요. 공문 직접 안 내도 되는 거가 제일 컸고, 두 번째는 회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부를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썼다면, 이때는 시스템에 그냥 회계 그 프로그램 짤 때까지는 힘들었지만 짜고 난 이후에 예산수도 여기로 보내고 뭐 이런 결산수도 보내고 회계 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는, 장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출력만 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법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실제로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들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체화시킨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읍명동 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돌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에 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 브랜드화하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확대되고 있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복지 기능들을 강화하고
지금 이제 보면 대부분의 복지가 예전에는 총무팀으로만 해서 그 뭐 행정 문서를 주는 시스템이 강했다면 지금 여기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제공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간호사도 배치돼서 어, 이런 간호 업무까지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복지의 기능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2개에서 5개의 동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중심이 되는 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동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3개의 당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해서 거기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기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뭐 공공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원이 시범 운영되는 형태로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사회 서비스원하고 이게 이제 도 단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원이 그래서 경남은 좀 빨리 했고 초창기에는 김해에 있었죠. 김해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도로 창원으로 이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와 좀 별개로는 자, 복지재단이라는 개념들이 있죠. 이렇게 시 단위에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사회서비를 직접 하는 형태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던 거고 앞으로 10년이 또뭐 기대된다면 좀 그런데요. 많이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지역사회 복지로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책에는 지금 없는데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시범 사업들이 있었죠. 김해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 시킬 건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민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줬어요. 뭐냐면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출발점은 수도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수도권은 30년 전부터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원을 했다면 지금 현재 지방은 아직까지 그런 성숙된 공동체들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한 60년대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가장 큰 이슈는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빈곤과의 전쟁 정책 중에서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곤과의 전쟁은 실효성 없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흑인 및 빈민 운동에 풀뿌리 대중을 조직하는 계기. 아까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가 그래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현장에서부터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이제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 통해서 이전에 성행했던 사회행동이나 사회계획 모델, 물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예산 부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축소된 예산으로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이 그러니까 돈이 줄었다고 해서 복지기관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조 집단을 형성하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해서 이런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1990년대를 한번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과 계획,
그리고 조직 발전, 그리고 평가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평가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입했던 부분이 뭐 미국에서나 이렇게 외부의 부분들이 이제 하니까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도입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평가도 마찬가지고 복지개혁으로 인해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비영리 조직이 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민간 조직 확산을 해서 프로그램의 목표, 조직 간의 협력 체계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 조직을 만든 부분에서 있다 보면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적 배경, 신보수주의자들 연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하게 표출되는 미국이다 보니까 연방정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조금 자제하고, 그러니까 주정부나 민간 부분의 확대에 대한 지역사회복지를 뭐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들이 초점을 두고, 특히나 그 중에서 민간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은 1986년에 보수당 정부가 그리피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보호와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보고서는 이제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보호 행동강령이라는 것들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사회보호의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두 번째, 지방정부는 대인 서비스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계획하고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는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는 지방정부에서 사정된다 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1990년대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이제 앞에 그리피스 보고서를 반영한 국민보건서비스 및 재가복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사회 보호 부분에 대한 거는 93년도부터 뭐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요. 뭐 지역사회 보호 개혁에는 시장 경제의 원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호 수준, 서비스의 수준을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그러면 뭐 서비스도 향상되겠지만 가격도 다운되는 이런 뭐 이중적인 것을 노렸겠죠. 그리고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을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이나 실천 방향에 있어서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당국의 역할보다는 민간 부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영국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역할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부분은 좀 다른 형태의 고민이었겠지만, 이런 지역사회 보호의 실천 주체의 다양화는 신보수의 이념의 경향하에서 케어, 혼합경제 또는 복지다원주의의 논리에 의해 뒷받침하게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사업은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생활시설에서의 비인간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그러니까 방법, 그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신보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급속히 확산된 모델로서 노인,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자조의 개념을 강조하며 점차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학자들, 그러니까 여러 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욕구 주도 서비스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케어 매니지먼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부분이 관리 감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소비자로서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이제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더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가져와서 경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유사 서비스를 안 만들죠. 근데 지금 아동복지법 안에 아동복지시설 규정 안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용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는 일은 똑같은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시설로서의 사업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아동복지상 시설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